자, 지금 세계의 위협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와, 가자지구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이게 아무리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그 말 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을 텐데 아니 뭐 그러니까요. 지금 거침이 없어요. 맞습니다. 상상 예. 초월입니다. 예. 자, 지금 깡패, 예. 세계적인 깡패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는 또 어떤 사람이 상대할 수 있겠는가? 김문수가 상대할 수 있겠는가? 홍준표가 상대할 수 있겠는가? 정말 답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자, 트럼프 시대에 지금 당장 예. 관세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씩 네. 때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유예를 했어요. 예. 그 결국에는 이제 관세보다도 네. 그 국경에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못하게 하려고 네. 마약 수사 제대로 하게 하려고 그렇게 네. 그 미치광이 전략을 쓴 거 아닌가, 매드맨 네.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네. 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약간 심층 해설을 좀 해드리면은 네. 이제 선거 때 사실은 공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 들어가면은 관세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한다보다 더 심한 말, 애정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1위가 관세입니다. 관세. 예를 들어 윤석열이는 자유 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지만 예. 네. 트럼프는 관세를 정말 좋아합니다. 관세를 정책적으로도 좋아하고 자기 정책에 맞는 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선거 때 캐나다, 멕시코한테 25% 관세 때리겠다. 중국에게는 60%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우방국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10%씩 올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이 설마 저건 선거 때 얘기고 관세라는 게 갖고 있는 이게 복잡 미묘한 함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미국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작용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게 에이 설마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했는데 임기 개시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네.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25% 관세가. 근데 이게 지금 준 충격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는요. 북미 협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세예요. 나프타. 예. 근데 이제 나프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USMC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근데 아무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걔네들은 그 이름을 넘어서는 어쩌면 공동 경제의 구역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밀접한 관계를. 북미 자유 경제 그렇습니다. 구역 이런 그렇게 말이 보셔야 될 있었고요. 정도입니다. 사실상 무관세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25%라는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줬습니다. 한다 그러더니 진짜 했네. 그리고 가장 우방국에다 먼저 했네라고 해서 이 시장이 일단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유예한 명분은 이겁니다. 아까 피디님 말씀처럼 멕시코가 군대 1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국경을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너희네들이 항상 국경 막으려고 담도 쌓고 했는데 우리도 이쪽에서 못 올라오게 막겠다. 이게 명분이었고 캐나다도 우리도 10,000명 군대 북쪽 국경에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돈도 내겠다. 1조 얼마씩 내가지고 국경 수비 철저히 하고 뭐 드론도 띄우고 국경 관련해서 불법 이민 막는 그런 청도 만들고 그다음에 네가 마약 문제 늘 걱정하는데 그것도 불법 이동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좋았어라고 해서 관세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는 대부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이게 비경제적 효과거든요. 이것은요. 국경을 막아달라, 마약을 차단해달라.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정치용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선거 때, 야 저거 좀 트럼프가 저거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해냈네. 그러니까 관세라는 협상용 카드를 던지니까 손 안 대고 다른 류의 비경제적 효과, 어쨌건 원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됐네. 요거까지가 이제 1차원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2차원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방인 캐나다, 멕시코한테 25%라는 경제적 카드를 던지면서 이런 효과를 냈나? 그것은 이거 아니라도 어쩌면 가능했었을 거예요. 어쩌면요. 다른 협상을 통해서라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제적 카드를 던져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요. 미국, 캐나다가 최근에 GDP가 30에서 60%씩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경제 순위도요. 깜짝 놀라실걸요. 멕시코가 우리를 능가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캐나다도
뭐 선진국이긴 합니다만은 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정적인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 미국과 중국의 대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견제받을 때 우회 전략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엄청 많이 진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 7, 8년에 걸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GDP 상승은 전부 다 중국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같은 나라도 일부 투자 많이 했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진출로로 어마어마한 설비, 어마어마한 인력, 어마어마한 기술이 양쪽에 투여가 돼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그러니까 캐나다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나 너 제재한다. 내 망치 한번 맞아볼래?라고 딱 쳤는데 별로 타격이 없어. 왜 없나 봤더니 멕시코에 공장 지어서 무관세로 들어와. 캐나다에 공장 지어서 무관세로 들어와. 그런데 오히려 중국산이 이 라벨갈이라고 하죠. 껍데기를 바꿔서 이제 멕시코산, 캐나다산이 되니까 오히려 제재를 더 확실하게 피하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목표, 뭐 국내 정치용 나한테 명분살이 할 수 있는 몇 개 좀 줘봐. 이거는 얻었는데 예. 아직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본격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 왜냐? 트럼프의 또 하나의 복심은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중국 자본, 중국 설비 이거 네. 문 닫아. 예. 우회 수출 안 돼. 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유예하고 국경 수비하면서 얘네들 전쟁은 끝났다. 매드맨 전략은 여기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 대해서 무관세 이득을 주지 않겠다. 걔네들 문 닫게 하고 미국으로 차라리 옮겨. 이 정도까지 가야 우방에 대한 푸시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을 이해해 보시고 나면 두 번째도 이해가 됩니다. 중국에게는 왜 유예 없이 10% 관세를 부과했는가?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우방이 25%인데 어떻게 중국이 10%야? 시작할 때 말이죠. 네. 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25%입니다. 네. 이미 중국은 이미 25%를 두드려 맞고 바이든 때 한번 그렇게 올렸군요.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서 이미 25%고. 그럼 35%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건 100%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10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당연히 위로 가죠. 35%로 가고 어떤 품목은 110, 어떤 품목은 60 이미 이렇게 더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선거 때 60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에서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 점점 올린다. 그겁니다. 아하. 이제 너하고는 진짜로 싸울 거야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선전포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내가 60까지 선거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하고 협상해. 캐나다, 멕시코가 뭔가 나한테 주는 거 봤지. 너도 뭐 내놔. 그 중국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자는 거죠. 중국의 대응도 일단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중국이 정신 못 차렸어요. 막 두드려 맞으면서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랑 달라졌다. 첫 번째, 그동안에 7, 8년 두드려 맞으면서 경험이 생겼다. 맷집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마치 그 북한이 그렇죠.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로 미국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졌듯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국한테 한 대 맞으면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 의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수출국에 해당하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예를 들어 19%에서 14%까지 낮아졌어요. 물론 우회 수출 같은 게 또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직접적인 비중을 낮추면서 아무리 때려도 옛날처럼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비중 계속 낮춰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도 그때 미국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대응 카드, 보복 카드를 아주 예리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물 전략 같은 것도 옛날에는 어수룩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이 내일 당장 수출 중지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가 내일 멈춥니다. 내일 당장 뭔가 중지하잖아요. 전 세계 차가 내일 멈춥니다.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전략 광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다큐가 있었어요. 네. LA 쪽, 캘리포니아 쪽이었는데 중국 뭐 제품 네. 없이 보름 살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름 살기. 예. 보름을 뭐. 제품도 그 지경인데 예. 그 제품의 생산이 아예 멈춥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나 60까지 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10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중국도 히토류를 멈추잖아요. 반도체가 내일 멈춥니다. 전 세계 반도체가. 그런데 그거는 제일 끝판왕이고 예. 중국이 첫날 예. 미국이 10%를 하자마자 네. 텅스텐에 대해서 예. 만지작거리는 텅스텐 수출 통제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건 1단계예요. 예. 그래 네가 10을 했어? 나도 광물로 치면 1부터 시작해서 네가 60까지 갈 동안 더 세계 시장의 충격을 너 미국에게 충격을 줄 광물들을 쌓아놓고 있어라고 해서 중국이 전략 대응을 사실은 준비가 이미 중국에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력하다. 그 순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바로 아마. 그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과 다른 게 기존은 중국과 미국만 싸웠는데 중국이 그 사이에 우군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미국 브릭스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제 미국 위주로 우방국이 사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거랑 약간 결을 달리하는 힘센 나라, 인도, 브라질, 중국, 뭐 러시아 등등등 해서 네. 이쪽 라인을 좀 결합해서 국제적으로 미국 패권에 그래도 어깨 걸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우군을 글로벌 네. 사우스를 마련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는 되어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오.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잠근다. 애플을 안 사. 그 순간 애플 주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돼 있고 거의 세계에서 가장 글쎄.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시장이 중국인데 네. 여기서 뭔가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 문제 때문에 점검 한번 해야 되겠어 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영업 잠깐 정지 좀 해봐 뭐 이런 식의 조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면 미국 시장 전체 우리가 삼성전 주가 떨어지면 코스피 다 떨어지는 것처럼 주식시장 뭐 그 다음날 바로 작살납니다. 야. 엔진이 잡혀있죠. 자유무역 시장이 되고 나서 야 이거 뭐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를 때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물밑 협상을 염두에 둔 선전포고가 시작됐다. 나 10% 그러니까 그래 나도 보복 관세 광물 통제 오케이 이렇게 시작을 딱 하고 테슬라와 애플을 건드리는 대신에 구글을 먼저 건드리죠. 구글에 대해서 나 반독점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도 카드가 있어. 너의 10에 해당하는 카드 나도 동시에 오픈한 거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푸시할 것 같은데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뭐 맞대응 카드 이런 게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도대체 상대할 때 얼마나 영리하게 상대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빨리 최상목 집에 보내고 그렇지. 저기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을 만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들 전략을 짜고 그 국가에 미국에게 주어야 될 것 또는 받아야 될 것들을 연구하기 바쁜데 지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길게 연장해서 뭐 지네들이 저걸 연장해 볼까 이러고 앉아 있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캐나다나 멕시코에 여전히 이 폭탄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업종이 예를 들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 또 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전자면 백색가전, LG.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자칫하면 이거 헤어날 수 없는 충격이 올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뭐냐? 민간들끼리 한번 뭐지 니들끼리 회의 한번 해보지. 우리는 가서 옆에서 구경 좀 할게. 이런 수준으로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동차 주요 수출국끼리 간담회하고 누구도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뚫어나가고 있지 못하니까 민간 내에서 지금 해결하느라고 민간에서 지금 머리가 빠지는 중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에 이제 본 서막이 올랐는데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수출 시장의 1대 시장, 2대 시장이 전부 다 미국, 중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관세 폭탄을 내리거나 어떤 식의 조치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뻔한데 중국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자체도 중국 시장이 주저앉으면 피해를 보지만 중국이 미국과 싸운다면 간접 피해가 우리가 큰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5%가 중간재입니다. 우리 걸 받아서 중국이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피해를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인 피해가 있고 2차적으로 우리의 중간재 수출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양전쟁에 동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현재 가장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멍청한 정부가 들어와 있다. 그렇지. 그나마도 이 멍청한 정부가 내란으로 자중질환을 만들고 경제를 사실상 엉망으로 만들면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네네네. 예. 그 포린 폴리시라고, 네. 포린 폴리시라고, 그렇죠. 유수의 미국의 싱크탱크죠. 대표적인 그 정치 전문지인데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대표. 네. 그 트럼프하고 이재명 두 현실주의자가 만나서 놀라운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네. 반면에 나경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트럼프와 보잘것없는 관계를 자랑하며 홍조를 띈 채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 실용주의 대 실용주의로 맞붙으면은 예. 대화가 통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윤석열한테 미국은 절대 굴종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럼요.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런 인간을 정말 네. 짓밟는 게 또 트럼프인데, 그렇죠. 예, 저 빨리 좀 대선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